당신의 인생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는 사람이 지금 바로 옆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칼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주먹을 휘두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짓고 있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 곁에 머문 시간만큼 당신의 자존감은 닳아 없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런 사람을 알아보는 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왜 그 사람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만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흔히 돈이 없어서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직장을 잃어서, 사업이 망해서, 빚이 쌓여서 인생이 끝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살아보면 그건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인간을 진짜 바닥까지 무너뜨리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고, 직장은 다시 구할 수 있지만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뼈에 새겨집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게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사람이 꼭 거칠거나 학력이 낮거나 눈에 띄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겉모습은 누구보다 점잖고 말투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운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회의실에서 가장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 모임에서 가장 세련된 농담을 던지는 사람, 처음 만났을 때 가장 호감이 가는 사람이 바로 그 위험한 유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 곁에 머물수록 이상하게 내 마음은 가뭄든 논바닥처럼 말라갑니다. 내 삶의 지평은 점점 좁아지고 나라는 사람의 고유한 색깔이 흐려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을 가장 멀리해야 할 1순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세계에는 오직 나라는 단 하나의 태양만이 존재합니다. 모든 관계의 기준이 본인입니다. 대화의 시작은 당신의 안부였을지 모르지만 결국 끝은 본인의 자랑이나 하소연으로 수렴됩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하다가도 어느새 자기 이야기로 흘러가고 당신의 고민을 들어주는 척하면서도 결론은 항상 자기가 더 힘들다는 방향으로 귀결됩니다. 판단의 저울도 언제나 자기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잘못된 건 본인이 손해를 보기 때문이고 세상이 잘 돌아가는 건 본인이 잘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마치 블랙홀과 같아서 주변의 모든 빛과 에너지를 자기 안으로 빨아들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련된 매너라는 포장지로 잘 감싸져 있기 때문입니다. 첫 만남에서 그들은 당신의 말에 깊이 공감하는 척합니다. 당신의 취미에 관심을 보이고 당신의 꿈을 응원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포장지 사이로 본성이 반드시 스며나오기 마련입니다. 석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진짜 얼굴은 결국 드러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 뒤편에서는 불편함의 그림자가 일렁입니다.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기지 않고 축하라는 단어가 입술 위에서 공허하게 맴돕니다. 반대로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기보다 은근슬쩍 비교의 잣대를 들이밉니다. 나는 저렇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안도감을 느끼며 타인의 불행 위에 자신의 안전함을 세우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중심적 편향이라 불리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는 뇌의 기능이 오직 자신을 보호하는 데만 최적화된 상태입니다. 결국 그들은 모든 관계를 함께 걷는 길이 아니라 자기가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기주의자는 당신을 직접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방식은 훨씬 더 교묘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자존감을 서서히 잠들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부드러운 말솜씨가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나 자신으로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의 기준에 맞추느라 당신의 온도는 내려갑니다. 당신의 말은 조심스러워지고 당신의 웃음은 눈치를 보게 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옷을 고를 때도, 의견을 말할 때도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반응을 먼저 살피게 됩니다. 결국 당신이라는 고유한 빛은 희미해집니다. 이게 바로 이기주의자가 당신을 망치는 방식입니다. 칼자국 없이, 멍자국 없이, 증거 없이 당신을 변질시킵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덤발은 인간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대 인원을 약 150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덤바의 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150명 중에서 이기주의자 단 한 명만 있어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독이 든 우물 하나가 온 마을의 식수를 오염시키듯 이기적인 사람 하나가 당신의 전체 관계망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교하게 설계된 사회적 가면을 쓰고 다가옵니다. 현대의 세련된 전문가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타인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려는 빈곤한 자아가 숨어 있습니다. 마치 겉은 화려하지만 속이 텅 빈 선물 상자와 같습니다. 열어보기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지만 뚜껑을 여는 순간 허탈함만 남습니다. 이기주의자를 경계해야 하는 두 번째 신호는 그들이 모든 관계를 교묘하게 거래로 바꾸는 습관입니다. 수많은 인간관계의 파국은 대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이들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머릿속으로 보이지 않는 주파나를 튕깁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밥을 한 번 샀으니 저 사람은 나에게 차를 대접해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의 도움을 줬으니 저 사람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내놓아야 합니다. 이런 계산은 처음에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관계에서의 계산은 합리성이 아니라 독입니다. 이들에게 호의란 순수한 마음의 표현이 아닙니다. 언젠가 반드시 회수해야 할 채권과 같습니다. 생일 선물을 줄 때도 작년에 자기가 받은 것의 가격대를 검색해 정확히 그 수준에 맞추려 애쓰는 사람이 바로 이 유형입니다. 커피 한 잔을 사더라도 다음에 누가 살 차례인지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고 나서도 각자 얼마를 냈는지를 원 단위까지 계산합니다. 이런 관계가 무서운 이유는 사랑과 신뢰가 들어설 자리를 부채의식이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줬을 때 느껴야 할 고마움이 어느새 빨리 갚아야 할 빚으로 변질됩니다. 감사가 부담으로 바뀌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숨이 막히기 시작한 겁니다. 이기주의자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계산적으로 변합니다. 나도 모르게 따뜻함을 잃게 됩니다. 원래는 누군가에게 선뜻밥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나도 저 사람처럼 계산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기주의자의 가장 무서운 전염력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직접 해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자기와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따뜻했던 가슴에 차가운 숫자들만 새겨 넣습니다. 관계는 계산기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그들은 끊임없이 훼손합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이는 합리적 선택 이론에 기반한 인간관계의 양적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 행위의 동기를 자기 이익의 극대화로 설명하려는 이 차가운 논리는 학술 논쟁에서는 흥미로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 적용되는 순간 그것은 재앙이 됩니다. 소수점 단위까지 이익을 챙기던 사람들은
결국 가장 비싼 자산인 사람을 잃게 됩니다. 아무리 똑똑하게 계산해도 사람의 마음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기주의자의 세 번째 신호는 누군가의 성공을 진심으로 견디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성숙하다는 건 타인의 기쁨이 곧 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시험에 합격했을 때 내가 더 기뻐서 눈물이 나고 후배가 승진했다는 소식에 진심으로 축배를 들 수 있는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사람은 남이 앞서가면 겉으로는 박수를 치면서도 속으로는 그 사람의 뒤꿈치를 잡을 기회만 엿봅니다. 축하의 말 뒤에는 반드시 운이 좋았네라거나 저러다 금방 내려오겠지 같은 독설의 꼬리표가 붙습니다. 당신이 승진했다고 말하면 그래 좋겠다 하면서도 바로 다음 문장에서 요즘 그 자리가 별로라며 같은 말을 덧붙입니다. 당신이 새 차를 샀다고 하면 축하한다면서도 유지비가 장난 아닐 텐데라는 말을 빼놓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조언이 아닙니다. 추악한 시기심의 발현입니다. 시기는 관계를 안에서부터 썩게 만듭니다. 그 공간에 발을 들인 모든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 곁에서는 좋은 소식을 나누는 것조차 두려워집니다. 잘된 일이 있어도 말하기 꺼려지고 기쁜 순간에도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관계가 아니라 감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당장 인연을 끊으세요라고 단호하게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삶이 그토록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기주의자가 어쩌면 당신의 하나뿐인 형제일 수 있습니다. 매일 얼굴을 맞대야 하는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방역이라는 개념입니다. 몸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마음도 이기심에 오래 노출되면 본래의 순수함을 되찾기 어렵습니다. 방역의 핵심은 마음의 중심을 그 사람에게서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거는 기대를 영에 수렴하게 만드세요. 감정의 문에 빗장을 지르세요. 친절하게 대하되 휘둘리지 마세요. 도와주되 당신의 영혼까지 끌려가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원망도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보호 조치입니다. 전염병으로부터 몸을 지키듯 이기심으로부터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기주의자가 당신에게 감정적 반응을 유도할 때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3초만 멈추고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는 걸까 하고 질문을 던지세요. 그들이 던진 말에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를 곱씹는 대신 이건 그 사람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세요. 그들이 비교의 잣대를 들이밀 때 나는 나만의 속도로 걷고 있다라는 문장을 마음속에 되새기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당신의 마음에는 단단한 방벽이 생깁니다. 이기주의자의 독성이 더 이상 당신의 내면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방역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몸에 힘이 있으니 누가 무례하게 굴어도 털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체력도 생활 반경도 좁아지기에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심장에 깊숙이 박힙니다. 노년의 마음은 속도는 느려지지만 밀도는 훨씬 높아집니다. 젊은 날의 상처가 찰과상이라면 노년의 상처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관절염과 같습니다. 이 시기에 이기주의자를 곁에 두는 건 독약을 영양제로 착각하고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밤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까 하고 곱씹으며 잠 못 이루는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 억울함과 속상함이 당신의 남은 황금 같은 시간을 갉아먹게 내버려 둘 건가요? 오래 살면서 목격한 가슴 아픈 장면 중 하나는 평생을 좋게 지내온 형제들이 부모의 유산 앞에서 갈라서는 모습입니다. 그때 갈라서는 진짜 이유는 돈 몇 푼 때문이 아닙니다. 그동안 관계라는 껍데기 속에 숨겨져 있던 이기심이라는 괴물이 드디어 먹잇감을 발견하고 튀어나온 것입니다. 제3분배라는 상황이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각자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버린 것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정이 계좌장고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광경은 참으로 잔인합니다. 그러니 관계의 목표를 무조건적인 가까움에 두지 마세요. 대신 건강한 거리에 집중하세요. 어떤 사람과는 손을 잡고 걷고 어떤 사람과는 멀리서 손짓만 나누는 것이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완주하는 비결입니다. 중요한 건 그 관계가 내 인격을 넓혀주는가, 아니면 나를 비열한 계산쟁이로 전락시키는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씁쓸하고 자꾸만 말실수를 한 것 같아 괴롭다면 그건 이미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그 불편함을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직감은 당신의 논리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이제 경쟁이라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기주의자를 경계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이 결국 경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은퇴 후에도 경쟁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경쟁하지 말라는 무책임한 조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어떤 질감의 경쟁을 할 것인가가 우리 인생의 품격을 결정한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쟁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아시나요? 라틴어 콤페테레에서 왔는데 이는 함께 구하다 혹은 함께 노력하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상대를 밟고 일어서는 게 아니라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란히 달리는 것이 본래의 의미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요즘 경쟁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어 버렸으니까요. 경쟁에는 세 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경계해야 할 이기적인 경쟁입니다. 이 단계에 머무는 사람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상대가 넘어져야 내가 올라간다는 제로섬 게임의 논리에 갇혀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의 실패를 자신의 성취감으로 삼습니다. 겉으로는 실력 경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신뢰를 갉아먹고 공동체의 토양을 산성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동료의 아이디어를 슬쩍 가져다 쓰면서 자기가 먼저 생각한 것처럼 발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배의 성과를 보고받으면서 자기 공으로 윗선에 보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기적으로는 승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그들과 함께 일하려 하지 않습니다. 인격이라는 기반 없는 성공은 모래 위의 건물보다 더 빨리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선의의 경쟁입니다. 이는 스포츠 경기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내가 지더라도 승자의 실력을 인정하며 박수를 보내고 내가 이기더라도 패자의 노력을 존중하며 겸손해지는 단계입니다. 선의의 경쟁은 서로의 한계를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됩니다. 직장에서도 동료의 성과를 보며 나도 저렇게 해내고 싶다는 긍정적 자극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신을 키우는 훌륭한 자양분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경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 있는 경쟁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자신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뒷바라지하는 마음이 그것입니다. 스승이 제자가 자신을 넘어서기를 고대하며 모든 노하우를 전수하는 마음이 그것입니다.
상대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밀어올림으로써 결국 나 자신의 존재 가치도 함께 상승하는 고귀한 과정입니다. 학술적으로 표현하면 이는 사회적 자본의 최상위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지지하는 에너지가 응축되어 혼자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높이까지 서로를 견인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담긴 경쟁은 우리 인격의 결을 한층 더 우아하게 다듬어 줍니다. 마치 장인의 손길이 거친 나무를 매끄러운 가구로 변모시키듯 말입니다. 결국 인격이라는 것은 혼자 골방에 앉아 명상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이기주의자와 부딪히고 때로는 선의의 경쟁자에게 패배해보기도 하며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나를 깎아내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조각품입니다. 대리석 덩어리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야 그 안에 숨어있던 형상이 드러나듯 우리의 인격도 실현과 관계를 통해 조금씩 모습을 갖추어 갑니다. 인격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말은 교과서적 훈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이 증명하는 매우 현실적인 결론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통장 잔고만큼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리는 권력의 높이만큼 행복해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빚어낸 인격의 크기만큼만 행복이라는 그릇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릇이 깨져 있으면 아무리 황금을 부어도 남는 게 없습니다. 인격이 파탄난 사람에게 행복은 스쳐 지나가는 신기루일 뿐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행복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느끼는 능력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인격이 높은 사람은 지하철의 소음 속에서도 책 한 권의 여유를 발견합니다. 누군가 건넨 따뜻한 차 한 잔에서 우주를 봅니다. 비가 오는 날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만함을 느낍니다. 인격이 낮은 사람은 최고급 호텔에서도 불만을 찾아냅니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느라 자신의 성취를 즐길 여유조차 없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관계를 전쟁터로 만들기에 행복이 들어올 문을 스스로 걸어 잠그는 꼴입니다. 인격은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 결정됩니다. 약자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식당 직원에게 반말하지 않는 것, 택배 기사님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 나보다 어린 사람의 의견도 끝까지 듣는 것 같은 작은 행동들입니다. 이익 앞에서 한 걸음 물러나 상대의 체면을 살피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틀렸을 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사람은 화려한 스펙이 없어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착하게 살면 호구 취급받지 않느냐는 질문을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호구와 인격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호구는 자기 경계가 없는 사람이고 인격자는 경계가 있되 그 안에 따뜻함을 품은 사람입니다. 호구는 거절하지 못해서 손해를 보고 인격자는 선택적으로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기주의자들은 당장 눈앞에 사과 하나를 더 가져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격자는 그 사과나무 숲의 주인이 됩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곁에 머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신뢰를 잃는 건 한순간이지만 그것을 다시 쌓는 데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논리보다 감정을, 숫자보다 인격을 더 오래 기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따뜻한 말 한마디는 수십 년이 지나도 선명하고 누군가에게 받은 무례한 눈빛도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당신의 인격이라는 그릇이 얼마나 단단한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행복이라는 건 참 변덕스러운 존재입니다. 같은 얼굴로 평생 곁에 머물러주면 좋겠지만 이 녀석은 우리가 나이를 먹음에 따라 제 모습을 수시로 바꿔버립니다. 20대의 행복과 60대의 행복은
그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모르면 평생 20대의 행복만 쫓다가 노년에 비참해지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저당 잡히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의 행복은 대체로 즐거움이라는 형태로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가 신나고 친구들과 밤새 웃고 떠들며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가벼운 쾌락입니다. 젊은 날의 즐거움은 고단한 삶을 버티게 하는 원초적 에너지이므로 결코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즐거움에만 머물 때 생깁니다. 즐거움이란 감정은 금방 익숙해지고 점점 더 크고 비싼 자극을 요구합니다. 어제의 소소한 기쁨이 오늘은 당연한 권리가 되고 내일은 지루한 일상이 됩니다. 그러면 행복은 점점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끝없는 소비가 되어버립니다. 인생의 중반으로 넘어가면 행복은 성공이라는 좀 더 묵직한 얼굴로 나타납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고 내 이름으로 된 집을 사고 사회적 인정을 받는 것이 곧 행복이라 믿게 됩니다. 하지만 성공은 언제나 경쟁이라는 날카로운 칼날 위에 서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잘 나가는 후배가 치고 올라오고 경제 상황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의 명성이 오늘 아침 한 줄의 기사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행복의 뿌리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세계에 내렸기에 바람만 불어도 끝없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인생의 후반부에 서면 마음 깊은 곳에서 근원적인 질문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세상에 무엇을 남겼나? 나라는 존재 때문에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더 따뜻해진 적이 있었나? 이 질문이 가슴을 치기 시작할 때 행복은 비로소 보람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드러냅니다. 보람은 소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보람은 관계의 틈새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내가 건넨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내가 한 작은 수고가 다른 이의 짐을 들어주었을 때 느끼는 묵직한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행복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이 지금 내 곁에 몇 명이나 있는가? 이 질문을 품는 순간 삶의 나침반은 소유에서 존재로, 나에서 타인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숲속의 나무들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땅 밑에서는 거대한 균사체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영양분을 주고받으며 소통합니다. 늙은 나무가 병든 어린 나무에게 당분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홀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기주의자는 이 연결망을 끊고 오직 자기 뿌리만 챙기려다 결국 숲 전체를 고사시키고 자신도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인격이 높은 사람은 이 보이지 않는 관계의 그물망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기주의자들은 대개 소유와 즐거움의 단계에서 성장이 멈춰버린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이익과 손해의 주판알만 튕기고 사람을 인격체가 아닌 이용 가치로만 봅니다. 그들 곁에 있으면 우리의 보람도 의미도 빛이 바랍니다. 특히 노년의 관계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내 약점을 보여줘도 비웃지 않는 한 명의 진실한 친구가 더 소중한 시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진다는 건 많이 참는 게 아닙니다. 내 소중한 남은 시간을 좀먹는 독성 있는 관계를 과감히 정리할 줄 아는 결단력이 진짜 지혜입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을 정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비교입니다. 이기주의자들은 늘 남과 비교하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남이 조금이라도 앞서가면 배가 아프고 남이 칭찬받으면 내가 깎이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비교는 끝이 없는 함정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준만 적용한다면 소수만 만족하고 나머지는 패배감만 안게 됩니다. 각자에게 맞는 길을 찾을 때
비로소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의 우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기주의자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꾸만 좁은 비교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당신의 고유한 속도와 리듬을 망가뜨리고 타인의 기준으로 살게 만듭니다. 하지만 자신의 길을 찾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속도는 조금 느릴지언정 그 길이 내 길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사소한 비난이나 질투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노력은 사람을 살리지만 의미 없는 비교는 사람을 죽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관문에서 마주하게 되는 가장 거대한 주제는 결국 사랑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도 살 수는 있지만 혼자서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의 유희가 아닙니다. 책임을 지고 기다려주며 때로는 나를 깎아 타인을 채워주는 가장 고차원적인 인격의 훈련입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책임이 무거워서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는 삶은 온기 없는 벽난로와 같습니다. 이기주의자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진실한 사람을 향해 마음의 빗장을 여는 용기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짐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지탱해주는 기둥이 됩니다. 나무가 단순히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에서 멈추지 않듯이 인간도 성장하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비바람을 견디며 줄기를 세우고 가지를 뻗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겪는 추위와 가뭄은 나무를 죽이려는 시련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영혼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내면이 쪼그라들고 관계가 메말라가면 결국 스스로를 잃게 됩니다. 바다의 랍스터는 자기 몸보다 껍데기가 작아져서 압박감을 느낄 때 비로소 낡은 껍질을 벗고 새 몸을 만든다고 합니다. 성장은 반드시 불편함이라는 신호를 동반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이나 이기적인 사람과의 갈등도 어쩌면 당신의 인격이 더 커지기 위해 겪어야 하는 통과 의례일 수 있습니다. 인격은 내 삶이 남기는 가장 확실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떠난 자리에 남는 것은 통장 잔고도 벽에 걸린 훈장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타인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 인격이 그들의 가슴에 어떤 온기를 남겼는지만이 진정으로 남습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계산과 상처 속에 낭비하지 마세요. 이기주의자를 멀리하는 것은 당신의 남은 시간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선의의 경쟁과 따뜻한 보람 그리고 깊은 사랑을 채워 넣으세요. 가장 멀리해야 할 사람은 나를 계산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좋은 관계는 당신을 더 넉넉하게 만들고 당신의 목소리에 온기를 담아줍니다. 나쁜 관계는 당신을 쪼그라들게 만들고 당신의 눈빛에서 빛을 앗아갑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나는 존재이며 당신만의 길을 걸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무의식 속의 작은 씨앗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무리하게 무언가를 깨달으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누군가를 대하는 당신의 마음 한 곳에 작은 온기 하나가 더해져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걱정과 불안은 흘려보내시고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다정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